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고 동시에 가슴 깊이 와닿는 실화입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초등학교 교사가 은퇴 후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으로 아파트 세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그중 한 채를 선뜻 내주었죠. 하지만 그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줄은.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 사실 어머님 집도 언젠가는 우리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녀가 내린 결단.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김영숙 선생님의 실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사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매일 아침 7시 30분 학교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오후 6시 늦은 회의가 끝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자신만의 시간이 없는 직업입니다. 김영숙, 그때 나이 58세. 1985년 23살의 나이로 교직에 첫 발을 내딘 그녀는 2020년 정년을 6개월 앞두고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보자. 그날 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몇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35년간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며 명절, 용돈도 휴가비도 모두 통장으로 향했던 그 돈들이 어느새 놀라운 액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7억 2천만 원. 여러분,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35년간 자신만의 시간 한 번 제대로 갖지 못하고 남의 아이들만 키우며 살아온 인생.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2020년 4월, 영숙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로 부동산 시장이 잠깐 주춤했던 시기였죠. 그녀에겐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선생님, 이 단지 어떠세요? 역세권이고 학군도 좋습니다. 중개인의 말에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5년간 교육 현장에 있었던 그녀가 학군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아파트 단지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학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었죠. 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2억 4천만 원. 두 번째 아파트 2억 3천만 원. 세 번째 아파트 2억 1천만 원. 총 6억 8천만 원을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원룸을 하나 더 마련했습니다. 모든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면 한 달에 거의 400만 원 가까운 수입이 생기는 구조였죠.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학부모 상담 전화에 깰 일도 야근에 시달릴 일도 없는 자유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계획대로 흘러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20년 10월 영숙의 핸드폰에 아들 민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재는 그때 33세,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연애 8년 만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민재야, 무슨 일이야?
그게 지연이랑 신혼집 문제로 고민이 많아서 전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더라고. 우리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그 순간 영숙의 머리에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마련한 아파트 세 채 중 하나.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그 집 말입니다. 민재야, 혹시 엄마가 방금 산 아파트 중에 너희가 살 만한 데가 있는데 어떨까? 전화기 너머로 민재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엄마, 그럼 우리가 전세로 들어가면? 아니야, 전세금은 받지 않을게. 그냥 관리비랑 월세만 조금 내고 살아. 어차피 엄마 집인데 뭘. 여러분, 그때 영숙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늘 남의 아이들만 돌봐왔던 그녀에게 이제야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재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이 영숙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2020년 12월 민재와 지연의 결혼식이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영숙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신혼부부가 영숙이 마련해준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 편히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연의 말에 영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예의 바르고 고마워한다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구나 그 아파트는 영숙이 월세로 들어간 원룸에서 불과 도보 5분 거리였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은 장도 같이 보러 가고 영숙에게는 정말로 꿈 같은 시간들이었죠. 엄마, 지연이가 엄마 생각을 정말 많이 해. 어제도 엄마 좋아하실 반찬 뭐가 있을까 고민하더라고. 민재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남의 아이들만 돌보며 살아온 자신에게 이제야 진짜 가족다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의 영숙은 몰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걸. 2021년 7월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숙의 핸드폰에 지연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청소기가 갑자기 고장이 났나 봐요. 혹시 어머님 청소기 잠깐만 빌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얼마든지. 영숙은 흔쾌히 자신의 청소기를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청소기가 한 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연아, 청소기는 언제쯤? 아, 맞다. 깜빡했어요. 이번 주말에 가져다 드릴게요. 하지만 그 주말도 그 다음 주말도 청소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숙이 새로 하나를 사야 했죠. 그리고 8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마트에서 대용량으로 장 봐야 하는데 어머님 차로 함께 가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아직 차가 없어서. 영숙은 당연히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대용량으로 산 물건들을 며느리가 전부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거예요. 지연아,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머님은 혼자 사시잖아요. 저희가 나눠서 쓰는 게 경제적이에요. 그 말에 영숙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이라는 말에 교사 출신답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9월부터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쓰레기 버리는 걸 깜빡했어요. 어머님이 나가실 때 좀 버려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가끔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주 생기더니 결국에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영숙이 며느리네 쓰레기를 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10월에는 어머님, 저희 회사 야근이 많아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혹시 가끔 청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오시는 김에 여러분, 이때의 영숙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참고 넘기면 질서가 유지된다는 걸 몸소 체험해온 그녀였습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그랬거든요. 조금 불합리해 보이는 일도 참고 넘어가면 더 큰 화합을 위해서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 왔어요. 괜찮아. 어머니 역할이라고 생각하자. 하지만 여러분, 그때 영숙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배려는 배려를 낳고 존중은 존중을 낳지만 일방적인 희생은 오히려 더 큰 요구를 낳는다는 걸. 11월 넷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늘 그랬듯 영숙은 민재네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지연의 태도가 유독 차가웠습니다. 지연아,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조금 피곤해서.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지연이 불쑥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신혼인데 조금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순간 영숙의 마음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주 온다고? 자신은 초대받을 때만 왔는데요. 그래. 그럼 앞으로 조심할게.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영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 자주 간 걸까? 아니면 그날 밤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12월이 되자 민재와 지연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매주 일요일 식사 초대도 없어졌고 안부 전화도 뜸해졌어요. 영숙은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소중한 걸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12월 중순, 영숙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김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 혹시 매매 의사 있으신가요? 지금 그 단지 시세가 많이 올라서 좋은 조건으로 나온 매수자가 있거든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은 민재가 살고 있는 집이었거든요. 아, 거기는 아들이 살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 2억 4천에 사신 그 집이 지금 3억 2천까지 올랐어요. 8천만 원이나 올랐다는 얘기였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8천만 원. 내가 35년간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이 1년 만에 새해가 되자 민재로부터 안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런데 엄마, 우리가 상의할 게 있어서. 뭔데? 지연이랑 얘기해 봤는데 우리가 이 집을 전세로 살면서 매달 관리비만 내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이 집을 우리 명의로 넘겨주시면 어떨까?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의를 넘겨달라고? 민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도 알겠지만 지금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 우리가 이 집 명의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집값이 더 오를 때 팔아서 엄마께 용돈도 드리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순간 영숙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용돈을 드린다고? 자신의 집을 팔아서? 민재야, 엄마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엄마, 오해하지 마. 우리가 엄마 돈을 탐내는 게 아니라 진짜 엄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세금도 절약되고.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야,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엄마가 좀 생각해 볼게. 2월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연의 태도는 이제 대놓고 무례해졌어요. 어느 날 영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받으러 갔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호에 사시는 며느님이 그러시던데 관리비 고지서를 본인 앞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집 주인이 어머님이신데 괜찮으신가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제 앞으로 두세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지연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응? 저희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저희 앞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은 여기 사시지도 않잖아요. 그 말에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집인데 자신이 사지 않는다고? 3월 어느 날 영숙은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자신 앞으로 온 등기우편인데 발신인이 은행이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민재 명의로 된 대출 신청서에 영숙의 아파트가 담보로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숙은 즉시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는 아파트 소유주 김영숙인데요. 제 집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문의드려요. 아, 네. 확인해 보니 님 아드님께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시면서 담보로 설정하셨네요. 소유주이신 어머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셨고요. 동의서? 영숙은 그런 동의서에 사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동의서에 사인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가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동의서에 어머님 사인이 되어 있네요. 영숙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 모르게 동의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였거든요. 영숙은 즉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당장 집으로 와. 엄마, 무슨 일이야? 와보면 알아. 30분 후 민재가 영숙의 집으로 왔습니다. 지연도 함께였어요. 민재야, 이게 뭐야? 영숙은 은행에서 받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그게 내 동의도 없이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민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오해야.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대서. 그럼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그때 지연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여기 살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어머님 집도 언젠가는 저희 거잖아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숙의 귀에는 지연의 목소리만 울렸어요. 어머님 집도 언젠가는 저희 거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영숙과 민재 가족 사이의 관계는 극도로 냉각되었습니다. 하지만 4월에 영숙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지연의 친구로 보이는 여성들의 대화를 들었거든요. 지연이 진짜 운 좋더라. 시어머니가 집을 그냥 준대. 헐, 진짜? 얼마짜리? 3억 넘는다더라. 강남은 아니어도 역세권이고 학군 좋은 데래. 와, 대박. 그럼 지연이 당분간 걱정 없겠네. 응, 그런데 시어머니가 좀 귀찮대. 자꾸 간섭하고 싶어 하고. 아, 그런 시어머니들 있잖아. 주고는 나서고 싶어 하는. 영숙은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간섭하고 싶어 한다고? 주고는 나서고 싶어 한다고? 자신은 그저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5월 어느 날 지연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할 게 있어서요. 무슨 얘기? 저희 솔직히 어머님이 너무 가까이 사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신혼부부한테는 둘만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영숙은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가까이 산다고? 지연아, 나는 그래서 어머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님이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가 주시면 저희가 이직 관리비랑 세금 같은 거 다 알아서 할게요. 뭐? 어차피 이 집도 나중에 민재 오빠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자신은 집주인이 아니라 그저 나중에 사라져야 할 방해물이었다는 걸. 5월 마지막 주 일요일, 민재가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랜만에 같이 식사할까? 지연이도 엄마 보고 싶다고 하더라. 영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도 혈육인 아들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저녁 시간 영숙은 민재네 집을 찾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집인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비싼 음향기기가 놓여 있었고 새로운 소파와 TV도 있었어요. 어머님, 오신 걸 환영해요. 지연의 인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영숙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예전처럼 화기애애한 대화도 없었고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식을 먹던 중 지연이 불쑥 이런 말을 던졌어요. 어머님, 저희가 며칠 전에 부동산 상담을 받아봤어요. 부동산 상담? 네, 이 집 시세가 얼마나 올랐나 궁금해서요.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팔면 4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던데.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4억이라니 자신이 2억 4천에 산 집이 1년 반 만에 그렇게 올랐다는 건가요? 그런데 어머님,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 집을 정말 잘 관리하고 있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살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 집을 우리 명의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해서. 물론 엄마한테 해가 되는 건 아니야. 나중에 집값이 더 오르면 그때 팔아서 엄마 용돈도 드리고. 그 순간 지연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아이를 가질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복잡해진다고? 그리고 어머님도 혼자 사시는데 이런 큰 집이
꼭 필요하신가요? 더 작고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재야, 지연아. 엄마, 우리가 엄마한테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야. 진짜 엄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 집에 가볼게. 어머님,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연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영숙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긴 밤을 지새우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많이 준 걸까?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던 6월 어느 날 영숙은 오랜만에 교직 시절의 물건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띈 건 35년간 써온 교사 일기였어요. 일기를 펼쳐보니 이런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7년 3월 15일 오늘 5학년 김이 친구의 연필을 가져갔다. 돌려주라고 했더니 어차피 나중에 내가 쓸 건데 뭐가 문제냐고 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995년 10월 3일 학부모 씨가 다른 학부모의 차를 임의로 사용했다가 문제가 되었다. 어차피 친한 사이인데 뭐가 문제냐며 당당했다. 친분과 권리는 다른 것이다. 질서 없는 곳에 존중은 없다. 2003년 4월 22일 아이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 고마움을 아는 것이 인간의 기본이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난다. 영숙은 자신이 35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가 남의 아이들에게는 이런 걸 가르쳤는데 정작 내 아이에게는 6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영숙의 핸드폰에 지연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얘기? 진명의 변경 말이에요. 저희가 부동산에서 상담받아 보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연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좀 답답해요. 어머님이 너무 자주 연락하시고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간섭이라고? 영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언제? 어머님, 저희가 어른이에요. 이제는 저희 삶을 저희가 알아서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숙의 마음속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연아, 알겠다. 내 말대로 하마. 정말요? 그럼 언제쯤? 하지만 앞으로 내 삶은 내가 산다. 영숙은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번에 연락 주셨던 김 대리님 계신가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매매 결정하셨나요? 네, 팔고 싶어요. 언제 계약할 수 있을까요? 정말요? 와, 선생님. 지금 시장이 정말 좋거든요. 4억 2천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4억 2천만 원. 영숙이 2억 4천에 산 집이 1년 반 만에 1억 8천만 원이나 오른 거였습니다.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네. 그런데 선생님, 지금 세입자분이 계시잖아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재야, 집 팔기로 했다. 다음 주까지 이사 나가라. 곧바로 민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너희가 원한 거잖아. 집 명의를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아예 팔아버리기로 했어. 엄마,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민재야,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다. 너희 말대로. 며칠 후, 지연이 영숙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봐요. 하지만 영숙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지연아, 늦었어. 이미 계약금까지 받았거든.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나는 집 주인이고 너희는 세입자였어. 세입자에게 주인이 이사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여기서 1년 반을 살았는데. 응, 고마워. 1년 반 동안 무료로 살게 해줬잖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한 가지 더. 영숙은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 지연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1년 반 동안 너희가 쓴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계산서야. 총 342만 원이야.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왜 갑자기? 세입자가 당연히 내야 할 돈이잖아. 그동안 내가 다 대신 냈는데 이제 정산할 때가 된 것 같아. 어머님,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저희 삶을 저희가 알아서 산다고 했잖아. 그 주 주말, 민재가 영숙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연의 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지연의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드린 것 같아요. 대신 사과드려요. 하지만 영숙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지연 씨 덕분에 제가 깨달은 게 많거든요. 그게 무슨, 지연 씨가 제 집을 언젠가는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지연 어머니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섭하고 싶어 한다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것도요. 어머님, 그건 민재가 말하려고 했지만 영숙은 계속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35년간 교사로 살면서 배운 게 있어.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베풀어 줄 게 없다는 거야. 그리고 영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뭐야, 엄마? 너희가 내 동의 없이 받은 대출 관련 서류들이야. 사기죄로 고소장도 준비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잖아. 왜 아니야? 내 동의서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은 게 사실이잖아. 그건 진짜 위급해서. 민재야, 위급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거야? 그 말에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8월 초 드디어 아파트 매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4억 3천만 원에 팔린 거였어요. 민재와 지연은 그 전주에 급하게 다른 전세집을 구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였죠. 계약 완료 다음 날 영숙은 민재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엄마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엄마, 우리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민재야, 엄마는 35년간 남의 아이들 가르치면서 늘 이런 말을 했어.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되어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이는 결국 모든 걸 잃게 된다고. 엄마. 그런데 정작 내 아이는 그걸 못 가르쳤구나. 엄마, 제발. 민재야, 이제 정말로 너희 삶을 너희가 살아라. 그리고 엄마도 이제 엄마 삶을 살 거야. 엄마, 그럼 우리는? 민재야, 35년 전에 엄마가 널 낳았을 때는 분명히 착한 아이였을 텐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 4억 3천만 원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을 합쳐 영숙의 통장에는 5억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서울 근교 경기도의 한 조용한 마을에 단독주택을 사기로 한 겁니다. 선생님, 이 집 어떠세요? 마당도 있고 주변이 조용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이 보여준 집은 영숙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2층 단독주택에 작은 정원이 있고 뒤쪽으로는 산이 보이는 아늑한 집이었어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2억 8천만 원이에요. 리모델링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영숙은 즉시 결정했습니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9월 첫째 주 토요일 영숙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35년간 모아온 물건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가져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소중히 여긴 건 교직 시절의 일기들과 제자들이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이사짐을 정리하면서 영숙은 예전에 받았던 제자들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이 5학년 때 가르쳐 주신 김입니다. 지금 대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그때 해주신 말씀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덕분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반이었던 이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어요. 제 아이에게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당연한 건 없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편지들을 읽으며 영숙은 잠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남의 아이들은 이렇게 자랐는데 정작 자신의 아이는. 하지만 이내 마음을 추슬렀어요.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정원에 물을 주고 간단한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독서를, 오후에는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35년간 바쁘게만 살았던 그녀에게는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꿈만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박씨 할머니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자주 나눠주었고 앞집의 이씨 할아버지는 집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었어요. 선생님, 오늘도 산책 나가세요? 네, 박 할머니. 날씨가 좋아서요. 우리 선생님 보니까 참 혼자 사시는데도 씩씩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은 어디 있어요? 그 질문에 영숙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자식 생각 안 하고 살기로 했어요. 제 인생을 살려고요. 10월 어느 날 영숙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이신가요? 네, 누구세요?
저는 부동산 김대리입니다. 선생님, 혹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부동산 투자요? 네, 지금 선생님이 계신 그 지역이 개발 예정지라서 땅값이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보실래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안 되지? 이제는 내 돈을 내가 쓰는 건데.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영숙은 새로운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위해서. 11월에 들어서면서 영숙은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강습을 듣기로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서예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김영숙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아, 선생님도 교사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초등학교에서 35년간 있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그럼 글씨도 잘 쓰실 것 같은데요? 서예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간에 쓴 글자는 자유였어요. 붓으로 자유라는 글자를 쓰면서 영숙은 정말로 자유로워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12월이 되자 영숙은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1년 전 자신은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아파트 세 채를 샀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그중 한 채를 선뜻 내어주었고요. 하지만 그 선택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그 집을 주지 않았다면? 영숙은 잠시 상상해 봤어요. 아마 민재와 지연은 전세집에 살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을 거고 자신들의 힘으로 집을 샀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의 소중함도 부모의 고마움도 제대로 알게 되었을 거예요. 결국 내가 아이들을 위한다고 한 일이 오히려 아이들을 망쳤구나. 그 깨달음은 쓸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테니까요. 12월 마지막 주 영숙은 새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둘째,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맥을 쌓을 것. 셋째, 부동산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것. 넷째,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된 일을 찾을 것. 그리고 다섯째, 절대로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을 것.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그날 밤 영숙은 새로운 다이어리를 펼쳐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2022년 1월 1일 김영숙의 진짜 인생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산다. 1년 후 영숙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대성공이었어요. 그녀가 산 땅이 있는 지역이 정말로 개발되면서 땅값이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이제 그녀의 재산은 8억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그녀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선생님, 오늘도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마을 이웃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영숙은 진심으로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영숙은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35년간 교사였던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서 영숙은 자신이 얼마나 이런 순수한 관계를 그리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감사할 줄 아는 토끼 이야기를 읽어줄 거야.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영숙은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 이런 거였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 2023년 3월 어느 날 영숙의 핸드폰에 민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거의 8개월 만에 연락이었어요. 엄마, 지연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되실 예정이에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영숙의 마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손주라니. 평생 기다려왔던 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가 할머니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해야 해. 영숙은 민재에게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한다. 건강한 아이 낳길 바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엄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에요. 엄마를 닮아서 예쁘게 생겼어요. 한번 보러 오세요. 이번에도 영숙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축하한다. 하지만 가지 않겠다. 너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그 문자를 보낸 후 영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올가매는 끈이 없다는 느낌이었어요. 연말이 되자 영숙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번 돈으로 작은 펜션을 하나 더 샀고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선생님,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영숙은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밤, 영숙은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살면서 나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모든 관계는 끝난다. 하지만 정작 나는 내 아들에게 모든 걸 당연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들은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인 베풀미 아니라 상대방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걸. 민재야, 지연아, 그리고 내 손주야. 너희들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할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하지만 그때가 되어도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거든. 김영숙의 새로운 인생 2막. 이제 막 시작이야. 여러분, 김영숙 선생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이 과연 진짜 사랑일까요?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베풀미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김영숙 선생님은 60세가 되어서야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남은 인생만이라도 제대로 살기로 결심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변화할 때가 아닐까요? 김영숙 선생님처럼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내가 산다. 이 한마디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당신의 인생은 언제 시작될 건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